안녕하세요. 편집자 조림입니다. 이번엔 혼자 보면 무서운 이야기들을 모아왔는데요. 소름이 쫙 돋는 귀신 괴담 모음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 그대로 영화의 주 사건은 주인공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한테 오는 전화냐? 바로 나 자신. 21日 본인이 설정한 벨소리가 아닌 다른 벨소리가 울렸을 때 바로 이때 음성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데요. 그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면 자신이 죽는 순간의 소리를 미리 듣게 되는 겁니다. 뭐야? 무서워. 자, 그렇다면 착신아리 속 귀신은 대체 누굴 타겟으로 삼느냐? 휴대폰 속에 연락처 리스트가 쫙 저장이 돼 있죠. 그중에 랜덤, 아무나 これどこのですか 운이 나쁘면 다음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영화 착신아리를 더 무섭게 만든 건 뭐니 뭐니 해도 사운드. 천식 환자형 흡입기의 소리, 발톱 깎는 소리. 하지만 극강의 킬링 파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리는 극한의 공포 사운드. 진동으로 해놓랬잖아. 아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가 아닌데 그게 너무 아닌데 막 그 상황이 이제 오싹오싹하게 그렇죠. 하는 게 있어요. 맞아. 아유 진짜.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진짜 그 뒤를. 아 이게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 전조가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죠. 이 음악을 들으면.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안.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며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방 안.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며 그리고 화면 속 우물에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눅눅하게 젖은 듯 습기 가득한 몸이 가까워지더니 기어코 TV 밖으로 그리고 온몸의 관절을 꺾으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아우, 저 봐봐. 야, 좀 몇 번씩 봐도 저거는, 어휴. (1998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링. 영화는 어느 날 비디오를 본 4명의 학생이 같은 날 의문의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간지 기자 레이코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저주의 비디오를 보면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이미 비디오를 본 후였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녀.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들 유이치마저 이 저주의 비디오를 보고 맙니다. 네, 비극이었죠. 맞아. 네. 陽一 끝나지 않은 메비우스의 띠, 비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저주 소재. 내가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봐야 하는. 그리고 시종일관 스산한 분위기, 신경을 자극하는 불쾌한 사운드까지. 그 어떤 귀신이나 살인마보다 영화 링 속의 사다코가 센 이유, 세상에서 가장 느린 귀신입니다. 맞아요. 가장 슬로울리한데 공포감 조성은 최고. 야, 볼 때마다 똑같은 리액션이 나온다라는 건 정말, 아, 공포 영화도 제대로 골랐네요. 근데 영화 소개해 주시는 분이 너무 놀랐네요. J-호러의 진수죠. 영화 주온입니다. 오. 야, 확대하니까 이게 보인다. 그러죠. 아. 눈동자 안에 아이가 있어. 여기 밤잠 설치기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한 아이도 있고. 아우, 저 당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침대에 들어가서
괜히 한번 들춰보게 만드는 그거. 예전에는 무서운 영화 보면은 이불 뒤집어 쓰고 잤잖아. 그걸 못하게 한 거야. 그걸 못하게 한 그것도 거야. 못하게 그걸 못하게 한 거야. 끔찍하죠. 남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카야코는요. 집에 지방령, 집 귀신이 돼서 소통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원한을 피는데요. 그렇죠. 자, 핏줄이 도드라진 저 눈빛, 무참하게 찢긴 얼굴, 일그러진 근육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근육. 저 소리 너무 싫어. 잠깐만. 나 지금 뭐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계단 맞아. 아, 아, 참. 귀신계의 모전자전,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보여주는 극강의 공포. 자, 오늘 토시온의 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 여기 인형을 버리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도 돌아오는 인형도 있죠.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오는 영화 에나벨입니다. 1969년 만삭인 아내 미아에게 남편 조는요 한 인형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인형을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침입을 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부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뭔가 불길한 마음에 인형을 버리고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인형이 부부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What is it? How did that get in there? I swear I threw it out.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을 더 올가매는 인형. 어떻게? 뭐야? 이 영화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코네티컷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가 악령이 씌었거나 저주받은 물건만 모아둔 오컬트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끔찍한 저주와 함께 봉인되어 있는 에나벨 인형. 에나벨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워렌 부부의 말에 따르면 1967년 미국 뉴욕에서 7살의 에나벨 히긴스라는 소녀가 강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됐는데요. 이후에 이 인형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문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인형을 가졌던 사람이 초자연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봉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인형의 저주, 영화 에나벨이 탄생되죠. 실물도 있고 스토리도 있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코네티켓의 한 박물관에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핏빛 저주를 품고 있는 인형 에나벨. 함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자매 수미와 수연.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시작되는 가족 괴담.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장화 홍련입니다. 개봉 당시 무려 314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 한국 공포 영화 순위 중 1위를 차지하는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 최초의 한국형 하우스 호러로 또 하나의 배우로 불리는 저 집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스산함을 풍기는 일본식 목재 가옥에서는 뭐야? 자 이렇게 햇빛 찬란한 아침에도 피 흘리는 원기가 나오고요. 이거 진짜 근데 지금도 또 놀래네요. 자 그렇습니다. 공포감을 200% 끌어올리는 집과 실내 세트. 특히나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바로 저 꽃무늬 벽지. 영화의 분위기를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장화홍련 벽지 어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저걸 집에다 왜 해? 저걸? 아니 인테리어는 이쁘잖아. 아니 그래도 진짜 없는 귀신도 찾아오겠다 저 에어컨 집안. 설치 안 하려고 그러는. 장화홍련의 소름 포인트를 더 극강으로 모으는 것.
영화 음악의 대가라 불리는 이병우 음악 감독은요. 서정적인 공포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OST, 지금 이 곡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작곡했는데요. 자, 기존에 대놓고 공포다라는 음악이 아닌 아름답고도 서늘한 공포를 유발하는 기발한 작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무서운 배경이 된 거지.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한 거죠. 네.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 영화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장화 홍련. 자, 과연 귀신의 정체는 누굴까요? 오늘 밤 장화 홍련인의 집에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1949년 미국 메릴랜드, 악마에 빙의된 소년 롤랜드 도, 그리고 레이먼드 비숍 신부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퇴마의식을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은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바탕이 된 실화, 실제 사건인 겁니다. 자, 실화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소년이 아닌 소녀 리건이 주인공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리건. 그런데 어느 날 거친 욕설과 함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리건. 카리스 신부는 리건이 악마 파주주의 빙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린 신부와 함께 퇴마 의식을 시도하는 카리스 신부. The power of Christ compels you. Power of Christ compels you. 주님의 힘으로 널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의 주문을 거는 건데요. 자, 뭐 공포 영화의 뭐 클래식이든 명장면들이 클래식.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영화이기만 한 걸까요? 엑소시즘, 즉 퇴마 의식은요, 천주교에선 마귀를 내쫓는다는 뜻의 구마 의식으로 불리며 중세 시대부터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 뒤 1991년 국제 퇴마 협회가 설립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6월 교황청에서 이 국제 퇴마 협회를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방증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말 꿈에 나올까 무서운 엑소시스트의 명장면. 진짜 오마이갓이다. You know what she did? What is it? 저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심장이 쪼그라들었어, 저 순간에. 짧은 장면.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 장면의 연속이죠. 실제로 일부 관객들은 개봉 당시 네. 영화를 보다가 기절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정이. 자,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한 신부와 악마의 대결. 악마의 소나기에서 카리스 신부는 과연 소녀를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영화에서 확인하시죠. 2013년 미 역대 공포영화 개봉 성적 1위. 17일 만에 흥행 1억 불 돌파. 그야말로 공포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컨저링. 컨저링 1편에서 다룬 실화, 바로 해리스빌 사건입니다.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해리스빌 마을에 낡은 2층 주택으로 이사온 페론 가족.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진동하더니 누군가 가족들이 잠자는 동안 발을 잡아당기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컨저링에서 관객들이 가장 데시벨 높였던 장면. Wanna play hide and clap? 컨저링 2도 역시나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역시나 실화가 바탕이었습니다. 11살의 주인공 자넷과 언니 마가렛은 위자 보드 게임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방 안의 침대, 서랍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악령을 불러낸 자넷은 천장에 몸이 붙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남아있는 증거 영상, 자넷의 몸에 깃든 전 집주인인 할아버지 귀신 빌 월킨스. No. Who's there? Doctor.
목소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예. 자, 이 모든 사건의 중심, 악령 퇴치자들, 바로 초자연 현상 연구가 워렌 부부죠. 워렌 부부는 사람과 사물에 깃든 악령을 퇴치하는 일을 하며 초자연 현상 연구가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워렌 부부가 조사한 케이스만 무려 만여 건. 그리고 만여 건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사건만 골라 만든 게 컨저링입니다. 7화라 더 무서운 극강의 공포. 혹시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이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보지 마십시오. 공포 마니아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곳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공포 마니아들, 강심장들조차 학을 뗀다는 유명한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F 놀이동산에 있는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전 저길 갔다가 갔어요? 저기 이제 강남시장 갔었어요. 그 타러 저걸 봤어요. 못 들어왔어요. 눈에서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나 안 간다고. 뭐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예? 어?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떡해. 다음 특집은 저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 풀리면. 다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저기가 너무 무서워. 근데 저기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예. 폐허가 된 병원을 컨셉으로 한 귀신의 집 전율 미궁입니다. 무려 약 9,9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면적에 55개 방, 96개의 문, 273개 계단으로 구성돼 세계에서 보행거리가 가장 긴 귀신의 집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서운 걸 떠나서 길어요. 저희 일단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네. 예. 자, 그러다 보니 귀신의 집 전율 미궁에서는 아우 귀신님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큰 소리치고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를 하는 이용객들이 속출. 그래서 따로 탈출구까지 마련돼 있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귀신의 집을 매일 이곳에 출근하는 직원들마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요. 너 아까 계단에 있었지? 계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넌 줄 알았는데? 나 아니야? 그럼 아까 계단에 있던 도대체 누구야? 직원들이 진짜 귀신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목격한다고? 귀신. 그래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전율 미궁에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밤 10시, 출연자 혼자 전율 미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책상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출연자의 발목을 만지기까지. 와. 실제로 겪은 겁니다. 퇴근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뭐 TV 방송도 됐고 출연자들이 여러 명 목격한 거면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진짜 귀신이 있다는 논란이 많자 2007년경부터 전율미궁 한켠에 사당을 마련해서요. 직원들이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하네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의 집 전율미궁.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네.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고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네.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신명 스포츠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에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척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어허.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기도 했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좀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 저 있는 고속도로 위에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히는 창문. 놀란 마르크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코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다음 특종입니다. 197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런 비 소식에 빗길을 뚫고 운전 중이던 안톤 라그란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서 히치하이킹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아 저기요. 비도 오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포터 스트릿 2번가에 가요. 마침 가는 길 쪽이라 그란지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는 왜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남자친구랑 싸웠나? 그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여성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그란지가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고개를 돌린 그때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지도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섬뜩한 일을 겪은 그란지는 경찰에 이 미스터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치하이킹 하던 여자 검은 코트 입었죠? 아니 자주 나타나요. 알고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던 그 여성은 유니온데일에서는 이미 유명한 히치하이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귀신을 마리아 샬럿의 혼이라고 여겼는데요. 1968년 4월 12일 당시 22세였던 마리아는 남자친구 미셸 지엘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니온데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고. 남자친구 지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서 자던 마리아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고가 났던 그 구간에서 계속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철도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흰 뒤에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아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죽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을 참 잘 쓰셨네. 이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너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미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존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4년 바네사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큽니다.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정확해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경찰에는 너야! 너야! 아, 쫄았어. 아, 내가 멀쩡한 척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뭔 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두고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부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 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 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아,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어우, 화려해.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야,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 저기.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름에 많이 듣죠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이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네.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에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 소리와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우진이 쓰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 기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 기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리겠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내가 뭐야 이게? 여보요. 아니, 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치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랍니다. 아,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V,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과 답변이 인육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죽 242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죠, 오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렇게 왜 그래? 아니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이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 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 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 살인마는 땅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에이, 진짜.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을.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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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